안녕하십니까. 이포디에스 뉴스 배종인입니다. 이포디에스 월간 브리핑이 배종인의 IT 위클리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간 월간 브리핑이 한 달에 한 번 진행하는 관계로 빠른 정보 전달을 해드리지 못했는데요. 주간 단위의 IT 위클리 신설로 인해서 자주 독자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첫 코너는 이번 주를 마치기 전 알아야 할 IT 뉴스 10입니다. 수많은 IT 이슈가 쏟아지고 있는 한 주인데요. 저희 이포디에스 뉴스 기자들이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IT 뉴스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권신혁 기자가 취재한 AMD 컴퓨텍스서 차세대 프로세서 대거 공개라는 기사입니다. 세계의 눈과 귀가 대만으로 몰리고 있죠. 지난 3일 AMD의 리사수 CEO는 컴퓨텍스 2024 개막 기조연설에서 차세대 CPU, NPU 및 GPU 아키텍처를 대거 공개했습니다. 리사수는 최근 AI 도입의 가속화로 인해 AMD의 고성능 컴퓨팅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컴퓨텍스에서 차세대 라이젠 데스크탑 및 노트북 프로세서 기반 제품을 출시할 마이크로소프트, HP, 레노버, 에이수스 등 전략적 파트너들과 함께한다고 말했습니다. 주목을 받은 품목은 AI 가속기인데요. 새로 출시된 AMD 인스팅스 MI325X 가속기는 업계 최대 용량인 288GB 초고속 HBM3E 메모리를 탑재하고 올 4분기 출시할 예정입니다. 2025년 출시가 예상되는 차세대 AMD CDNA4 아키텍처는 AMD 인스팅트 MI350 시리즈에 활용되며 기존 MI300 시리즈 대비 최대 35배 향상된 AI 추론 성능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플러스를 구동할 수 있는 AMD 라이젠 AI300 시리즈 프로세서도 공개됐습니다. AMD 라이젠 AI300 프로세서는 젠5 CPU 코어에 50톱스의 AI 연산 성능을 갖추고 있는 AMD XDNA2 NPU를 탑재해 소비자들에게 AI PC 경험을 전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성유찬 기자가 취재한 전기차만 미래차 아니다. 내연차 엔진 연료의 진화, 미래 모빌리티의 한 축이라는 기사입니다. 최근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제9회 자산오보 행사에서 탄소 중립을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대체 연료의 산업 동향 전망 및 규제 혁신 방안 발전 전략에 대해서 폭넓게 다뤘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경덕 서울대학교 교수는 탄소 중립을 위한 동력원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전기차로의 전환 속도가 조절되는 양상을 보이고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내연기관은 2040년까지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 고효율 하이브리드 엔진 개발과 니어제로 임팩트 배기가스 저감 기술의 필요성이 주목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각국 정부에 의한 규제들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대입했을 때 2050년에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움직임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며 내연기관의 금지는 근시안적인 정책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연기관 사용연료를 화석연료에서 수소 및 이퓨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며 넷제로 CO2 배출을 달성하기 위해 높은 효율의 수송 분야 추진 시스템 개발과 이퓨얼, 수소 전기와 같은 그린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인 단계라고 전했습니다. 세 번째 기사는 김예지 기자가 취재한 온디바이스 AI 칩 최적화로의 비용 효율성 달성 관건이라는 기사입니다. 최근 한국산업진흥화협회는 산업 AI 기술위원회를 출범시켰는데요. 출범식에서 가천대학교 조영임 위원장은 산업 AI 기술위원회 소개와 함께 AI 국제 표준화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조영임 교수에 따르면 국내 AI 산업 주축은 하드웨어에 있다며 주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채택하고 있는 CPU 플러스 GPU는 연간 2에서 4억 개 정도의 수요가 발생하고 있고 모바일에 탑재되는 AP 플러스 GPU는 연간 10에서 20억 개의 수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AI 처리에 특화된 NPU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AI 대규모 학습 및 추론이 이루어졌던 단계에서 점차 스마트 기기 자체에 AI 기능을 탑재해
데이터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는 온디바이스 AI 또는 엣지 AI로 트렌드가 옮겨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영임 교수에 이어 발표를 이어간 박세진 감바레스 대표는 엣지 AI의 주요 키워드로 비용 절감과 개발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얼마나 크기를 작게 만들고 얼마나 최적화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며 주요 MCU 업체들은 AI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라이브러리를 이미 제공하고 있어 쉬운 AI 개발을 지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온디바이스 AI 시장의 도전 과제는 하드웨어를 소형화하고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며 가격 경쟁력 확보 및 모델을 경량화, 최적화하고 NPU와 연동할 수 있게끔 구현하는 것으로 스타트업에게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저 배종인 기자가 취재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정 입찰 담합 13사 과징금 105억이라는 기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12개 사업자들이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삼성 SDS가 발주한 총 334건의 반도체 공정 등 제어 감시 시스템 관련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투찰 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와 관련 13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4억 5,9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반도체 공정 등 제어 감시 시스템은 주로 반도체 제조를 위한 최적 조건을 유지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반도체 제조 원가에도 반영되는데요. 삼성전자도 지난 9년간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담합에 참여한 업체들은 저가 수주를 방지하고 새로운 경쟁사의 진입을 막기 위해 담합 행위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낙찰 예정자는 입찰 공고 후 전자우편, 카카오톡 등을 통해 들러리사에 투찰 가격 및 견적서를 전달하고 들러리사는 전달받은 가격대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실행했다고 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적발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중간재 분야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기사는 EMI, EMC 전문기자인 권신혁 기자가 취재한 전기차용 유선 충전기 EMC 기준 적용 확대라는 기사입니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최근 전자파 적합성 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를 공지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전기자동차 유선 충전기기 전자파 적합성 기준의 국제표준 부합화를 위해 전자파 적합성 기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전기자동차용 유선 충전기기의 적합성 평가 인증 수행 시 적용되는 전자파 장애 방지, 전자파 내성 기준을 마련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A급 기기, B급 기기 정의에 전기자동차 유선 충전기기 추가, 전기자동차 유선 충전기기의 전자파 적합성 기준 신설을 골자로 합니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전기자동차 유선 충전기기 국제표준이 2018년 제정됐으며 국제표준 수용 및 부합을 위해 관련 국내 기준 신설이 필요하다며 국내 관련 산업체 수출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표준을 준용한 전자파 적합성 국내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상되는 전기자동차 완성체 업체 및 전기자동차용 유선 충전기기 관련 제조업체 규모는 20개 제조업체와 53개 시험기관이 규제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기사는 저 배종인 기자가 취재한 가상현실에서 누구나 쉽게 제품 개발이라는 기사입니다. 한국기계연구원 박종원 DX전략연구단장과 가상공학 플랫폼 연구본부 신뢰성연구실 백동천 실장 연구팀은 사용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인 킴사이버랩 6종을 개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3D 설계를 할 수 있는 킴캐드와 구조 해석을 위한 킴스트러처, 유동 해석을 위한 킴플로어, CNC 경로를 생성하는 킴캠, 다물체 동력학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킴모션, 시스템 해석을 위한 킴시스 등 6가지 종류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가상현실에서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외산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 국내 중소기업들은 개당 5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 도입에 소극적이었는데요.
기계어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정기적으로 기술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만 구독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LG전자도 킴사이버랩을 도입하고 국내 기계산업 경쟁력 강화와 디지털 전환 기술 혁신 가속화를 위한 상호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는데요. 국산 자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대기업에 선제적으로 도입돼 대기업 낙수 효과로 소부장 중소기업에도 보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집니다. 다음 기사는 권신혁 기자가 취재한 ARM CSS 클레이디 소프트웨어 발표, 모바일 AI 최적화라는 기사입니다. ARM은 지난 30일 온라인 미디어 브리핑을 열고 클라이언트용 ARM 컴퓨팅 서비스 시스템과 더불어 ARM 클레이디를 함께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황선욱 ARM 코리아 사장은 최근 AI 전환은 AI 스마트폰과 AI PC로 집약되고 있다며 ARM은 차세대 컴퓨터 성능 요구에 기반이 되며 대규모 컴퓨팅 에코시스템을 위한 광범위하고 개발자 친화적인 명령어 세트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클라이언트용 ARM CSS는 30% 향상된 컴퓨터 그래픽 성능을 기반으로 AI, 머신러닝 및 컴퓨터 비전 워크로드에서 59% 향상된 AI 추론 성능을 제공합니다. 새롭게 출시된 ARM 코어텍스 X925는 코어텍스 X 역사상 가장 높은 성능 향상을 제공합니다. 3.8GHz 클럭 속도와 최대 캐시 크기를 기준으로 해 최첨단 3나노 공정 노드를 활용할 경우 2023년 스마트폰 플래그십 4나노 SoC와 비교했을 경우 단일 스레드 성능이 36% 향상되는 엄청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AI 워크로드를 위한 클레이디 AI와 컴퓨터 비전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클레이디 CV를 포함하는 ARM 클레이디를 출시했습니다. 클레이디 AI는 AI 프레임워크 개발자를 위한 컴퓨팅 커널 세트로 네온, SVE 및 SME와 같은 주요 ARM 아키텍처 기능을 지원해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ARM CPU에 설정 가능한 최고 성능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권신혁 기자가 취재한 AI 디바이스 융합이 반도체 시장 변화 주도, 메타버스발 메모리 수요 기대라는 기사입니다. SK하이닉스가 최근 글로벌 AI 메모리 선도 기업의 위상을 얻게 된 배경과 경쟁력에 대해 진단하고 미래 비전을 논의하는 신임 임원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좌담회는 원정호 부사장의 사회로 권원호 부사장, 길덕신 부사장, 김기태 부사장, 손호영 부사장, 오해순 부사장, 이동훈 부사장, 이재현 부사장이 참석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차세대 AI 메모리 경쟁력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이는 낸드 기반의 고용량 제품입니다. 이동훈 부사장은 AI에 필요한 대량의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낸드 기반의 고용량 SSD 제품이 필수적이라며 SK하이닉스는 낸드의 초고층 데이터 저장 영역을 안정적으로 구현하는 멀티플러그 기술과 제품 크기를 줄여 생산성을 높여주는 올 PCU 기술 등을 업계에서 가장 먼저 확보해 이 분야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I 메모리가 이러한 각광을 받게 된 데 대해 임원들은 HBM, CXL, eSSD, PIM 등 고성능 솔루션들이 기존 메모리의 데이터 병목 현상을 해결하고 AI의 동작 속도를 높여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향후 AI 활용 분야가 확대될수록 관련 고성능 고용량 메모리 채택 증가는 필연적인데요. 이에 대해 김기태 부사장은 생성형 AI 기술이 교육, 의료, 공공 서비스뿐만 아니라 B2C 시장에서 주요 소비자층 분석, 상품 서비스 개발 및 마케팅, 공급망 관리에까지 폭넓게 활용되고 있어 메모리의 활용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권신혁 기자가 취재한 기업용 PC 판매 2년 내 AI PC 100% 전환, AI 칩 매출 100조 시대라는 기사입니다. 가트너에 따르면 전 세계 AI 반도체 매출이 지난해와 비교해 33% 증가한 7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0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AI 반도체 매출은
예측 기간 동안 매년 두 자릿수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으며 2024년 해당 기간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2025년 매출 전망은 91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가트너는 올해 컴퓨터 전자제품 부문 내 AI 칩 매출은 총 334억 달러로 전체 AI 반도체 매출의 47%를 차지하며 전자장비 부문 내 최고 점유율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올해 자동차 전장 부문의 AI 칩 매출은 71억 달러, 소비자 가전 부분은 18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텔과 AMD를 필두로 AI PC용 CPU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출시된 가운데 삼성전자, LG전자, 레노버, HP 등 노트북 제조사에서 AI PC를 대대적으로 생산, 출시하고 있다며 올해 AI PC 출하량이 전체 PC 출하량의 22%에 달할 것으로 보고 2026년에는 기업용 PC 구매에서 AI PC가 100%의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AI PC가 NPU를 탑재해 보다 오래 운용이 가능하며 백그라운드에서 실행하는 AI 기능과 작업들이 업무 활동과 일상생활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번 기사는 성유찬 기자가 취재한 인피니언 전원 공급 장치 로드맵 발표, AI 데이터 센터 에너지 효율 높다라는 기사입니다. 인피니언 테크놀로지스는 AI 데이터 센터의 현재 및 미래 에너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전원 공급 장치 로드맵을 최근 발표했습니다. AI의 영향으로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서버를 위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매우 중요하게 됐는데요. 전원 공급 장치는 전력 소비와 CO2 배출을 줄여 수명 기간 동안 운용 비용을 절감시킵니다. 인피니언에 따르면 차세대 전원 공급 장치는 97.5%의 효율을 달성하고 엄격한 성능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는데요. 새로운 8kW 전원 공급 장치는 최대 300kW 이상의 출력을 가진 AI 렉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효율성과 전력 밀도가 기존 3kW 전원 공급 장치의 32W per 세제곱인치에 비해 100W per 세제곱인치로 향상돼 시스템 크기와 운용 비용 절감에 더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기술적 관점에서 세 가지 반도체 재료인 실리콘, 실리콘 카바이드, 갈륨 나이트라이드의 종합을 통해 이러한 조합은 AI 서버 및 데이터 센터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과 신뢰성에 기여한다고 합니다. 인피니언의 8kW 전원 공급 장치는 2025년 1분기에 공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최근 주요 IT 이슈를 파헤치는 기자 수첩입니다. 이번 시간은 코파일럿 플러스 PC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파일럿 플러스 PC가 IT 기기 중 최고로 뜨거운 이슈를 몰고 있습니다. 일단 코파일럿은 윈도우 운영체제에 통합된 AI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윈도우 사용자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AI 도구로 주요 기능으로는 답변 생성, 문서 요약,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실행, 프로그래밍, 데이터 분석, 문서 작업 등의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최근 출시한 코파일럿 플러스는 인터넷 없이 로컬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에 리콜 및 코크리에이트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리콜은 작업 중에도 작업을 기억하는 기능으로 응용 프로그램과 화면에 스냅샷을 찍고 어디서 봤는지 잊어버릴 경우를 대비해 본 모든 것을 기억하는 기능입니다. 사용자는 PC에 기록된 타임라인을 스크러빙하거나 키워드를 검색해 손실 전 정보 또는 파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기능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 다시 하겠습니다. 코크리에이트를 설명드리자면 이는 AI를 통해 간단한 스케치를 미술 작품으로 바꾸거나 단 몇 줄의 명령만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AI 이미징 도구입니다. 윈도우 스튜디오의 이펙트는 온디바이스 AI로 구동되는 PC 카메라 필터와 배경 효과를 이용해 화상 회의에 재미를 더해주며
음성 초점, 인물 모드, 배경 흐림, 초점 맞춤 등 실용적인 기능을 제공합니다. 일단 코파일럿 플러스를 사용하려면 PC부터 다시 구매해야 하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코파일럿 플러스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노트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아직 출시되지는 않았는데요. 공식 출시일은 6월 18일이며 퀄컴의 스냅드래곤 X 엘리트 또는 플러스 PC에서만 구동이 가능합니다. 발표된 바에 따르면 향후 인텔, AMD, 엔비디아 칩을 지원하는 코파일럿 AI PC가 출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핵심은 코파일럿 플러스 PC가 이전 세대 칩, PC, 노트북 등과 차별화되는 지점입니다. 그것은 바로 40톱스 이상의 NPU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먼저 톱스란 CPU, GPU, NPU 등의 성능을 수치로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되는 옵스의 10의 12제곱, 즉 1조로 나타내는 적도어 테라를 합성한 용어입니다. 쉽게 말해 1톱스는 1초에 1조번의 연산을 처리하며 40톱스 NPU는 1조에 40조번의 AI 연산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NPU는 신경망 처리 장치를 뜻하는 단어로 최근에는 CPU와 함께 패키징되어 있으며 주로 인공지능 연산을 담당합니다. 앞서 강조했던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는 로컬에서 인공지능을 실행할 수 있는 코파일럿 플러스 PC를 노트북으로 제한하고 40톱스 이상의 NPU가 포함된 프로세서에서만 실행시킬 수 있게 했습니다. 코파일럿 플러스 PC로 간주되려면 PC에 최소 16GB 램, 256GB 스토리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40톱스를 수행할 수 있는 온보드 NPU가 있어야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노트북의 효율성과 전력 절감을 위해 GPU가 아닌 NPU에서 40톱스의 성능 수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데스크톱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어 현재 코파일럿 플러스는 노트북 전용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AI 노트북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의문이 드실 텐데요. 얼리 어댑터로서 코파일럿 플러스 발표가 있기 전에 AI PC를 구매했다면 몇 달 만에 그 가치가 확 내려간 것 아니냐고 반문하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일단 인텔의 메테오 레이크를 장착하고 있는 현재 출시된 AI PC들의 경우 NPU의 톱스가 10톱스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코파일럿 플러스를 실행시킬 수는 없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엔비디아의 RTX 4050 노트북 GPU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력한 AI 프로세서로 전력 및 클럭 속도 등에 따라서 47에서 194 톱스의 컴퓨팅 성능을 제공하고 RTX 4090 노트북 GPU 같은 경우는 최대 800 톱스의 컴퓨팅 성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인텔의 메테오 레이크 CPU와 엔비디아의 RTX 4000번대 GPU의 강력한 조합을 가지더라도 코파일럿 플러스는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이 되는데요. 이는 코파일럿 플러스가 NPU 40톱스 이상일 때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분야를 취재하고 있는 권신혁 기자를 초대해 관련 동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 기자 어서 오시죠. 네, 오랜만입니다. 카메라 앞에 정말 이제 오랜만에 서네요. 네. 독자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권신혁입니다. 네,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카메라 알러지가 있어서요.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앞서 내용들 제가 브리핑했는데 권 기자가 보시기에는 어땠나요? 제가 보기엔 먼저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시한 어떤 코파일럿 플러스의 기준 스펙과 그런 AI 성능들이 좀 강력한 진입 장벽 내지는 혹은 울타리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네. 이 진입 장벽이라는 게 좀 뭐랄까 기술적인 접근의 어려움을 뜻하는 건 아니고요. 네. 좀 코파일럿 아래로 줄을 세운다고 할까요? 네. AI PC를 좀 재편하려는 어떤 의지 같은 게 좀 느껴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특히 이전 세대 PC들과 거의 단절하다시피 그런 NPU 기준을 강력하게 요구하다 보니까 실제로 반발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해외 유저들 같은 경우에는 이 코파일럿 플러스의 리콜 기능을 NPU가 없는 일반 PC에서도 좀 구현하는 일종의 크랙이라고 하죠. 크랙을 시도해서 성공하기도 했고요. 네. 앞서 언급하신 RTX 4090 노트북 GPU는 최대 800톱스의 컴퓨팅 성능을 가지고도 NPU가 없어서
이 그렇죠. 코파일럿 플러스 지원 기기에는 사실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결국 크랙 버전은 뭐 정식으로 어떻게 뭐 업데이트를 지원한다거나 뭐 보안을 지원한다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보안 취약성 문제나 업데이트 문제 때문에 당연히 보편화되지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MS의 이런 AI 성능에 대한 AI NPU 성능에 대한 그런 정책에 따라서 이 AI PC 시장의 판도가 좌우될 여지가 있어서 네. 일단 MS 입장에선 이런 생성형 AI 파워에 힘입어 나름 가백 포지션을 좀 차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AI PC를 앞으로 살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그렇죠. 이 산업 패러다임이 이게 완전히 바뀌고 있잖아요. 네. 이 시장 조사 기관들도 2026년이면 이 AI PC 판매로 100% 전환될 것으로 좀 어느 정도 전망하고 있고요. 아무튼 전환이 진행되는 이 현재 시점에서는 이 AI PC 이전 구매자들이 조금 손해를 보는 거 아닌가 하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네. 또 한편으로 이 반도체 업계 지형도 원래 이제 음. PC에서 AMD와 인텔, 맞습니다. 특히 네. 인텔이 가장 시장의 주도권을 강력하게 쥐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에 갑자기 퀄컴이 등판한 거예요. 네. 이거 그냥 퀄컴이냐? 아니죠. MS를 등에 업은 퀄컴입니다. 네. 이 AI PC와 반도체 관점에서 이 2파전이 3파전이 되냐? 이런 구도를 보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저는 한번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퀄컴의 프로세서가 최고 온디바이스 AI 프로세서로서 채용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기존 윈도우 운영체제의 경우 x86을 기반으로 하는 인텔과 AMD가 주도를 했는데 퀄컴은 ARM64 기반 프로세서로 현재 나온 상태입니다. 이게 ARM64 기반 프로세서가 확대되는 것일까요? 일단 MS의 이런 탈 인텔을 지원하는 주요 파트너가 퀄컴이잖아요. 네, 네. 이제 퀄컴이 뭐 최근 열린 MS 빌드에서 퀄컴 AI 허브라든지 스냅드래곤에서의 그런 윈도우 구축, 그리고 뭐 코드 생성 및 이미지 생성을 위한 스냅드래곤 X 엘리트에서의 AI 사용 등을 공개합니다. 과거 행보를 보면 이 MS는 2017년 서피스 RT를 통해 뭐 ARM 아키텍처용 윈도우를 발표한 바 있고요. 그렇죠. 이후에도 꾸준히 ARM으로의 확장을 굉장히 많이 이제 시도를 했었잖아요. 네, 퀄컴은 현재 이제 스마트폰 AP 역량을 바탕으로 이제 온디바이스 AI에서의 그런 준비가 가장 잘 되어 있다, 그런 네. 평가를 좀 받는 기업인데, 맞습니다. 이게 또 보면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주요 프로세서로 휴대용 컴퓨팅에 집중해왔던 그러한 역량들이 이 AI 시대를 접어들면서 갑작스럽게 이게 빛을 본 거예요. 그렇네요. 전력 대비 성능이 우수하고 휴대성이 강하다는 점이 이 온디바이스 AI와 상당히 좀 핏하다, 네. 안성맞춤이다 하는 그러한 상황에 좀 놓여 있고요. 특히 ARM의 성능이 이제 X86과의 격차를 좁히면서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해지지 않았나라고 업계도 좀 한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퀄컴 칩셋 기반 노트북들이 곧 등장할 예정인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대부분의 노트북 제조사들은 6월 중순부터 코파일럿 플러스가 지원되는 AI PC를 시장에 내놓을 것으로 네. 보입니다. 먼저 삼성전자는 지난달 갤럭시북 4 엣지를 공개했는데요. 이 역시 스냅드래곤 X 엘리트를 채용했습니다. 다른 제품과의 차별점이라고 한다면 갤럭시 스마트폰의 서클 투 서치 검색 결과를 갤럭시북 4 엣지 디스플레이에 미러링하고 PC에서 작업 중인 문서 작업에 바로 붙여넣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네. 이뿐만 아니라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회의 내용을 녹음하고 이것을 갤럭시북에 연결해 PC의 화면에서 스마트폰의 AI 기능을 활용해서 요약이나 번역 등을 하고 이메일에 붙여넣기 하는 등의 약간 기기 간의 매끄러운 연동성을 상당히 강조했다는 점이 특장점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또 아몰레드 터치 스크린을 채용한 것도 이게 사실 좀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비싸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그렇죠. 좀 장벽이 되겠지만 네. 사용성을 좀 강조한 디자인 설계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좀 집중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서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월 말에 출시 예정입니다. 네. 서피스 노트북과 서피스 프로로 구성되어 있고
두 제품 모두 16GB 램과 512GB 스토리지를 기본 구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레노버는 요가 슬립 7X와 업무용 싱크패드 T14S Gen 6의 두 가지 제품을 출시하고 있는데요. 14.5인치의 OLED 터치 스크린을 채용했고요. 네. 최대 64GB 램 장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델 같은 경우에는 무려 5가지의 코파일럿 플러스 PC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HP, 에이서, 아수스 등에서 6월 말 또는 7월 초에 이제 코파일럿 PC가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6월 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AI PC 시대가 개화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노트북 제조사들이 초기 시장 선점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 진행된 컴퓨텍스에서는 체크 포인트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AMD가 그런 MS와의 어떤 음. 각별성을 조금 더 많이 드러낸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CEO 영상을 기조연설에서 보여주는가 하면 그렇죠. MS 임원이 올라와서 코파일럿 플러스에 대해서도 소개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서 AMD는 라이젠 AI 300 기반 프리미엄 AI PC 칩들을 공개했습니다. 네. 차세대 젠5 아키텍처를 채택했고요. NPU 성능은 퀄컴의 칩보다 조금 더 뛰어난 50토스를 나타냈습니다. 네. 퀄컴이 몇이었죠? 퀄컴 같은 경우에는 45톱스의 성능입니다. 그래서 리사수 CEO는 이번 컴퓨텍스에서 차세대 라이젠 데스크탑 및 노트북 프로세서 기반 제품을 출시할 그런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HP, 레노버, 에이수스 등 이런 전략적 파트너들과 함께 자리를 해서 기조연설을 이어나갔었는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곧 PC OEM사들과 함께 MS 코파일럿 PC를 이제 출시할 것이라는 바입니다.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하루 앞서서 컴퓨텍스를 진행했었는데요. 네. 앞서 지포스, RTX 기반 AI PC 출시를 언급했고요. 네. 그리고 200개 이상의 RTX AI 노트북이 출시될 것으로 보여 이곳에 코파일럿 지원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MS와 엔비디아는 개발자들이 RTX 가속 스몰 랭귀지 모델에 대한 이런 간편한 API 액세스를 통해 윈도우 네이티브나 그런 웹 앱에 새로운 생성형 AI 기능을 도입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라고 전해졌는데요. 이런 RTX가 가속하는 이런 스몰 랭귀지 모델은 윈도우 코파일럿 런타임의 일부로서 그런 디바이스에서 실행되는 검색 증강 생성인 RAG 기능을 지원한다라고 알려졌습니다. 네. 인텔 같은 경우에는 연말 시즌을 겨냥한 차기 클라이언트 프로세서 루나 레이크를 통해 코파일럿 플러스 PC를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루나 레이크는 출시 후 업데이트를 통해 리콜과 같은 코파일럿 플러스 기능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X86 기반의 40톱스 이상의 NPU 성능이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AMD, 인텔, 퀄컴 3사가 AI PC를 두고 격돌하는 모양새입니다. 저도 컴퓨텍스를 봤습니다만 엔비디아는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와 로봇, AI 팩토리 등에 더 관심을 많이 보였고요. AI PC는 좀 간략하게 넘어간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더 재밌는 소식 들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권신혁 기자였습니다. 네, 권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자면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플러스에서는 리콜 기능 보안 이슈가 최근 화두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리콜은 작업을 기억하고 응용 프로그램과 화면에 스냅샷을 찍고 어디서 보았는지 잊어버릴 경우를 대비해 작업 중 본 것을 모두 기억하는 코파일럿 플러스 PC용 스냅샷 기능입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들은 보안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리콜은 사용자의 모든 작업 동작을 모니터링하고 화면이 바뀐 후 5초마다 스크린샷을 캡처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게 컴퓨팅 자원도 상당히 많이 소비합니다. 기본적으로 리콜은 저장소 드라이브에서 25GB에서 150GB까지 최대 약 3개월 분량의 데이터를 가져다 씁니다. 암호, 민감한 정보 등 모두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웹사이트, 비공개 검색 세션, 애플리케이션을 리콜의 범위에 수동적으로 제외해야 합니다. 게다가 비공개 브라우징 창에서 활동한 흔적도 남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비공개로 하더라도 여전히 스크린샷을 찍어 임시 파일로 저장한 다음 삭제하는데 이론적으로 해커나 사용자 등
윈도우 계정에 액세스만 할 수 있으면 누구나 저장소 드라이브에서 복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파일럿 PC에서 설정하는 동안 사용자에게 리콜에 대해 알리고 사용자가 설정을 변경하거나 기능을 완전히 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자세히 아는 사용자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인지하고 사용할지 말지를 사전에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리콜 스크린샷에 할당되는 저장 용량을 줄이면 리콜에서 검색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된다는 점도 유념할 부분입니다. 반면 리콜 기능이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사용자라면 기본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이기에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삭제한 파일이 중요한 파일인 경우가 많아 낭패를 보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런 경우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코파일럿 플러스 기능이 특정의 프로세서가 장착된 노트북에서만 작동된다는 점, 보안상 논란에도 불구하고 온디바이스 AI의 대파도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코파일럿 플러스에 대해 궁금하셨던 점이 해결되셨기를 바라며 이상 기자수첩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인의 IT 위클리 첫 방송 잘 시청하셨는지요? 매주 방송되는 만큼 더 빠르고 신선한 소식으로 독자 여러분들께 알찬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